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부터는 이제 근현대사의 간단한 흐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지난 시간까지 정치사를 다 마무리 짓고 오늘 이 시간부터는 경제를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우리 책에 보니까 이제 근현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교재 보시면은 112쪽부터죠. 112쪽부터 그 200페이지까지 199쪽 200페이지까지 근현대사가 오롯이 남아 있습니다. 이 근현대사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더구나 이제 2013년 졸업생부터는 새로 나온 한국사를 공부하게 되죠. 근데 그 한국사 비중에서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근현대사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이전에 한국사를 배운 사람들은 근현대사를 선택해서 배운 사람도 있고 배우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배우지 않은 사람들, 근현대사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근현대사를 그냥 이 정도 분량으로 끝마치기에는 너무나 근현대사 분량이 많아져서 아예 저희는 근현대사를 따로 근현대사 그 한국 올패스 한국사 2 해가지고 따로 책 한 권을 만들어서 거기서 자세히 다룹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전반적인 흐름만 알겠어요? 근현대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근현대사 정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나라 정치 스토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내용들을 개괄적으로 잡아드리고 바로 이제 이게 끝나면 여기서는 한국사에서는 경제사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근현대사를 안 해도 될 사람들, 그러니까 이미 그 2013년도에 졸업한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졸업할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근현대사를 자세히 배웠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세밀하게 공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전에 빈 그 구멍이 있어요. 알겠어요? 7차 교육과정에서 근현대사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낯선 새로운 과목이 되기 때문에 아예 근현대사를 따로 한 과목으로 설정해서 따로 공부를 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알겠죠? 또 어차피 이제 2013년 이후에 그 공무원 시험을 응시하거나 여러 가지 한국사 능력 시험을 보는 사람들도 역시 근현대사가 그만큼 비중이 커지고 중요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우리 한국사를 무시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한국사는 한국사 나름대로 자세히 다루고 또 근현대사도 거기에 버금가게 자세히 다루기 위해서 아예 책 한 권으로 따로 뽑았지만은 우리 기존의 한국사 책 속에 근현대사 내용이 이만큼 있으니 이걸 그냥 바로 넘어가 버리긴 너무 섭섭하고 그래서 한 2강이나 3강 정도로 선생님이 간략히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어요? 이런 요약 강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역사 줄거리를 거시적 차원에서 큰 흐름 차원에서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그동안 한 가지 좀 그 여러분한테 양해를 구해야 될 게 선생님이 그 기존에 책 페이지 수를 좀 잘못 말한 게 있어요. 내가 이제 이 책이 나오기 이전에 가제본된 그 책을 가지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페이지 수가 하나씩 밀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페이지씩 앞선 페이지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다 찰떡처럼 얘기해도 콩떡처럼 알아듣고 잘 찾아서 오셨겠죠? 특별히 거기에 따른 질문이 없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무난히 넘어왔을 줄 알고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교재로 보려면은 113쪽부터 보는데 아예 교재 보시지 마시고요. 교재 보지 말고 쌤하고 함께 그냥 칠판에서 날로 한번 우리 근현대사를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런 정리된 흐름이나 우리 역사에 대한 맥락, 줄거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혼자서도 이 책을 통해서 근현대사를 공부할 수 있도록 그 정도로 정리가 또 잘 돼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미 근현대사를 공부한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선생님 강의 한번 듣고 혼자 책을 찾아봐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을 정도 같아요. 알겠죠? 그러나 전혀 근현대사를 잘 그 선택 과목으로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예 따로 근현대사를 한번 더 들으셔야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올패스 플러스 2 이게 바로 근현대사 내용이니까 따로 들으셔야 돼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가볍게 우리 근현대사 흐름을 전체적인 흐름을 쫙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우리 근현대사의 시작을 언제로 잡을 것이냐 자체가 학계에서 논란이 많습니다. 되게 이제 개항 시절부터 잡자라는 사람들도 있고 개항 이전에 그죠? 흥선대원군 때부터 잡자. 그러니까 세도정치가 끝난 이후부터 잡자라고 했는데 어차피 우리가 흥선대원군이던 개항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의 백그라운드로서 그 전사를 설명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19세기부터 다뤄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작을 19세기부터 잡아보겠습니다. 19세기. 자, 여러분, 19세기는 이미 한국사에서 배웠듯이 세도정치가 시행됐습니다. 말로 세도정치도 여러분들은 개념으로 세도정치에도 그 개념 내용을 알죠? 타락한 안동 김씨, 풍양 조씨, 이 문벌 귀족들의 타락한 그런 정치를 말한다. 다 아시겠죠? 그래서 세도정치 결과 한번 복수 한번 해볼까요? 세도정치 결과 삼정이 문란해지고
삼정문란 결과 예, 농민의 저항이 있었다. 알겠죠? 선생님이 이렇게 농민의 저항이라고 해드린 이유는 뭐냐? 농민의 저항도 두 가지 양태가 있더라. 하나는 소극적인 저항, 소심하게 우리 좀 그만 뜯어먹으세요. 알겠어요? 아니면 뭐 세금 못 내게 해서 이렇게 개기는 거, 항조라든지 거세라든지 이런 운동 이외에도 소총운동 또는 뭐 벽서운동, 그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소극적인 농민의 저항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참다 못한 농민들이 에라이 쌍 이렇게 저항을 해도 말 안 들어주니 이판사판이다. 이래 굶어 죽거나 싸우다 죽거나, 죽기는 마찬가지니까 한번 싸우다나 죽어보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덤비는 것을 우리는 옛날에는 밀란 그랬습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홍경래의 난을 필두로 해서 1862년 임술 밀란으로 밀란이 전국으로 확산될 때까지 이때를 우리가 이런 사건을 농민의 저항 가운데 밀란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19세기 정치는 특징이 세도정치고, 이 세도정치를 막 내린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 흥선대원군이죠. 임금은 고종인데 고종보다도 우리 역사에서 흥선대원군을 더 비중 있게 다루는 이유는 뭐냐 하면 대원군의 영향력이 훨씬 더 컸기 때문이야. 왜 그랬을까요? 대원군이 이렇게 권좌에 올라앉아서 섭정을 하게 된 이유는 고종 임금 역시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12살에 왕위에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생부가, 살아있는 임금 아버지가 대원군으로서, 대원군이라는 직책이 원래 임금의 아버지를 말합니다. 생부를 말해요. 되게 이제 선생님이 한번 언젠가 얘기했죠. 임금 아버지는 살아있을 확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죽어야 그 다음 임금이 왕이 되니까. 근데 되게 전왕이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아주 늙어가지고 뭐 망령이 노망이 든다 해가지고 상왕으로 물러나 있거나 기력이 쇠잔해서 뒷방에 물러나게, 이럴 때는 이제 상왕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흥선대원군처럼 왕이 아니던 자가 자기 아들이 왕이 되는 바람에, 알겠어요? 졸지 대원군이 되는 경우가 역사에서 흔치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이제 생부로서, 살아있는 임금의 그 생부로서 권력을 한 손에 거머쥔 겁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집권 시기가 언제냐? 역시 19세기예요. 1863년에 권좌에 앉아서 1873년 흥선대원군을 권좌에서 끌어내린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최익현이죠. 우리가 이 근현대사에서 최익현처럼 많이 등장하는 인물도 거의 없을 겁니다. 알겠어요? 오불가소를 올려서 개항 반대 상소를 하기도 하고, 흥선대원군을 끌어내리는 그런 상소를 올리기도 하고, 알겠어요? 또 나중에 이제 을미 외병 때는 그 을사 외병 때는, 그죠? 그 광군하고 일본군하고 합동작전으로 토벌하러 내려올 때 그들과 싸우다가 항복해서 대마도로 끌려가서 그 아사합니다. 일본 놈들이 주는 밥은 한 톨도 안 먹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이렇게 그 우리 근현대사에서 여기저기 이름을 내미는 이런 역사적 인물은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서 아주 디테일한 내용들을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잘 알아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혼자 공부할 수 있도록 가닥을 잡아드리겠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이제 흥선대원군이 이렇게 1863년부터 73년까지 약 10여 년간 권좌에 앉아 있었다. 그죠? 자, 대원군이 집권하고 있던 때에 우리 국내는 굉장히 어수선했습니다.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우리는 그 당시 흥선대원군의 대내적인 개혁정치와 대외적인 개혁정치를 둘로 나눠서, 대내적으로는 뭐냐? 이런 백그라운드 하에서 이렇게 어수선한 세도정치로 삼정이 문란해지고 삼정문란 결과 전국적으로 밀란이라고 있던 이때 흥선대원군이 권좌에 앉았잖아요. 그래서 대원군은 이걸 어떻게 수습하려고 했느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서원을 철폐하고, 그저 비변사 기능을 축소하고, 경복궁을 새로 짓고, 이런 것들 다 싸잡아서, 이런 것들 다 몰아넣어서 하나 언어라는 큰 그릇에 집어넣으면 이렇게 돼요. 전제 왕권을 다시 재확립시키려고 했다. 그죠? 왕의 힘이 약화되고, 이때는 외척놈들이 득세했던 때 아닙니까? 세도가로서. 그래 안 그래? 근데 이제 그 외척뿐만 아니라 살인 양반들 세력을 제거하고, 그죠? 그들의 기반이었던 서원을 철폐하고, 임진왜란때 불타가지고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경복궁, 그죠? 불타버린 잔해만 남은 경복궁을 다시 세움으로써 왕실의 위엄을 되살리고, 그죠?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다시 왕권을 재확립시킴으로써, 그죠? 국내의 어수선한 여러 가지 개혁을 단행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외적인 정세는 뭐냐? 우리가 19세기적인 상황은 그렇습니다. 19세기는 서양 세력이 동양을 점령해 오던 때다. 아주 포괄적인 표현이죠. 여기서 말하는 서양 세력은 뭘 의미합니까? 그렇습니다. 서양 제국주의의 침략 세력이 동양을 쳐들어오고 있던 때다. 그래 안 그래? 이미 1842년 아편 전쟁으로
영국과 청나라 사이에 무슨 조약이 체결됐더라? 난징 조약이 체결됐어요. 난징 조약. 그래서 청이 이미 영국한테 무릎을 꿇어뜨렸습니다. 그죠? 또 1860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었어요? 그렇죠. 예, 베이징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베이징 조약이 체결돼서 영프 연합군이 베이징을 점령했잖아. 이걸 중재해준 나라가 누구예요? 러시아였죠. 그래서 러시아가 그걸 중재해준 대가로 어디를 차지했어요? 연해주를 차지했어요. 연해주를 러시아가 점령하고 들어왔다. 알겠죠? 이거 보세요. 우리나라 안에서 말이야. 우리나라 안팎에서 이렇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바로 우리가 종주국으로서 섬겼던 청나라가 영국한테 무릎을 꿇고 청나라가 영국뿐만 아니라 프랑스나 러시아한테까지 이렇게 굴욕적인 모습을 당하고 있는 그런 때에 흥선대원군이 권좌에 오른 거야.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는 서양 놈들이, 이 양코쟁이 놈들이 드디어 연해주까지 왔으니까 우리랑 국경이 딱 맞닿은 거 아니야. 러시아 얼굴은 하얗고 말이야. 눈은 파랗고, 그죠? 머리는 황금색인 이 러시아 놈들이 바로 우리 국경까지 진출했으니 우리는 얼마나 위기의식을 느끼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 이때 흥선대원군은, 그죠? 그들의 서양 놈들이 우리나라에 이미 1832년부터 영국이 로드 아머스토라는 배를 보내가지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우리도 장사 좀 하자, 그죠? 또 뭐 프랑스도 세실 함대를 보내가지고, 그죠? 문호 개방을 요구하고 통상을 요구했는데, 대원군은 우리가 이제 속칭 대원군은 이런 정책을 세국정책이라고 하지만 보다 더 점잖게 또 뭐라 그래요? 예, 수교통상 거부정책, 그죠? 그 서양 놈들의 수교통상 요구를 거부하는 거부정책으로 맞섰다. 자, 이렇게 제국주의가 통상을 하자라고 요구했을 때 우리는 못한다라고 이렇게 거부했죠. 그 거부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큰 두 차례의 양요를 겪더라. 1866년에 먼저 일어난 게 병인 양요고요. 이 해에 병인 박해가 있었죠. 프랑스 신부 9명을 우리가 처단시키고 또 그 천주교 신자 8천여 명을 순교시켰습니다. 목을 잘랐습니다. 알겠어요? 절두산 성지가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 병인 박해를 계기로 해서 병인 양요가 열리게 되고, 그죠? 또 그 다음에 1871년에 미국과 신미양요를 겪었어요. 그죠? 병인 양요가 일어나던 그 해에 미국 배 제너럴 셔마노가 대동강에 거슬러 왔는데 이것을 우리가 불태워서 처박아 버렸죠. 그래서 이제 미국 배를 불살라 없애버렸는데 여기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 그 해병대가 쳐들어온 겁니다. 강화도로.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병인 양요와 신미 양요가 바로 뭐냐? 대원군 집권 당시 프랑스랑 한판 붙었고 미국과 한판 붙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미 1868년에 그죠?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있었고요. 그죠? 예,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있었고, 예, 1866년 병인 양요가 있던 그 해에 또 뭐도 있었다? 제너럴 셔머노 사건도 있었다. 전부 다 이렇게 서양과 우리가 직접 충돌한 이런 사건인데 그 중에 병인 양요는 프랑스랑 신미 양요는 미국과 붙은 그런 사건이에요. 양요란 뭐냐? 양코쟁이 놈들이 와서 소요를 일으켰다 이런 의미입니다. 알겠죠? 우리가 무사히 막아냈어요. 흥선대원군은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전국에 신미 양요 이후에 척화비를 세우고 외국의 침략을 경계했죠. 그죠? 자, 그러나 흥선대원군은 외국에 의해서 물러난 게 아니라 결국 뭡니까? 자기 며느리, 그죠? 민자영, 이름이 민자영이야. 명성하고 이름이 민자영입니다. 민비한테 이제 쫓겨나게 되죠. 결국은 최익현은 상소로 물러나는 계기가 됐지만은 사실은 뒤에서 이제 민비가 많이 조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결국은 뭐냐? 이때부터는 고종이 주인공이 아니야. 왕은 여전히 그 고종이지만 실은 뭐예요? 이렇게 민씨 정권이, 그죠? 민씨 정부가 전부 다 이제 쥐락펴락했습니다. 고종 임금이 10여 년 동안 아버지의 섭정하에 있다가 이제는 또 뭐야? 부인 민비의 대가 워낙 세는 바람에 원래 이제 그 민자영이를 왕비로 간택할 때 규수 민자영이를 뽑는 기준이 뭐였냐면, 왕비를 간택하는 기준이 뭐였냐면 친척이 없는 사람을 뽑았어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그냥 외척놈들한테 안동 임씨한테 하도 되어가지고 그래 맞아 친척이 없는 여자를 왕비로 들여야지 가지고 외척 세력이 아예 그냥 발동 못 붙이게 하려고 일부러 친척이 없는 여자를 고른 게 민자영인데 그 민자영이가 자기 그냥 민씨 붙은 사람들 다 불러들였어요. 그래가지고 뭐 5천 당수 6천 뭐 7천 8천 그냥 민자들이 다 몰려드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해서 오히려 민씨정부가 등장하고 흥선대원군하고 이제 그 민비 사이에 고종 임금은 눈치만 보는 그런 가련한 존재가 됐습니다. 알겠어요?
원래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시어머니는 빠져버리고 시아버지가 원래 며느리하고 사이가 좋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좀 반대가 됐죠. 그래 안 그래? 서로 이렇게 캐릭터가 워낙 강해가지고 강한 캐릭터끼리 충돌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민씨정부가 등장. 이 민씨정부는 언제까지 민씨정부냐? 1895년. 여러분들 이거 딱 상정해 놓으세요. 아예 1895년 을미사변으로 그죠? 이 명성황후가 시해될 때까지, 알겠어요? 명성황후가 시해를 당할 때까지 일본 낭인의 손에, 낭인의 칼에 무참히 죽음을 당할 때까지는 계속 주인공이 민씨 정부다라는 것을 절대 놓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이제 중요한 사건은 1870년대에 들어와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1876년 바로 개항입니다. 개항. 우리는 드디어 우리나라를 맨 먼저 녹화해왔던 영국 그리고 프랑스 이런 나라한테 개항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바로 우리 옆에 있던,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 놈들이 조선 후기까지 우리한테 통신사를 보내달라고 사정사정 해가지고 이미 조선 후기에도 우리가 일본한테 한류 열풍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게 우리보다 한 수 아래였던 일본 놈들이 어느 결에 1868년에 메이주신을 단행하고, 그죠? 예, 급진적인 근대화를 추구하더니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 놈들이 서양을 본받아가지고 말이야, 우리나라를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를 강제로 개항시키는, 이게 너무 억울한 거야. 그래 안 그래? 이 억울함이 지금 이 순간까지 2013년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 안 그래? 아직도 일본 놈들이 여전히 우리한테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죠? 뭐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고 말이죠. 또 독도를 지냈다기라고 우기고, 그죠? 우리 또 정신대 할머니들이 뭐 일부러 갔다, 뭐 돈 벌려고 갔다, 자진해서 갔다, 이런 싸가지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때 억울하게 우리가 이런 우리 반도 못한 일본한테 문호를 개방당했기 때문에 결국 이게 역전돼가지고 이런 수모를 근현대사에서 일본한테 당했던 겁니다. 잊지 마셔야 합니다. 알겠죠? 우리가 지금 잠시 해방된 이후에 일본하고 사이가 많이 좋아졌지만, 사이가 좋아진 건 좋아진 거고, 옛날 우리한테 잘못하고 우리를 욕보인 것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교훈입니다. 역사를 우리가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역사를 교훈 삼아 현재를 제대로 살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거 아닌가요? 역사를 잊어먹는 민족은 미래가 없는 민족이랑 마찬가지야. 우리가 과거를 잘 아는 만큼 미래에 대해서도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현재를 현명하게 살고 미래를 잘 살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서 나오느냐? 원천이 어디서 나오느냐? 역사를 얼마나 잘 아느냐에서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1876년에 우리는 뭘 통해서?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일본과 개항을 했습니다. 개항.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근대적인 문호 개방은 이때 이루어진 거다. 강화도 조약과 관련된 문제들이 아주 굉장히 잘 나오죠. 그래 안 그래? 자, 여러분, 이 과정에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이후에 이제 1880년대가 되면 맨 먼저 미국과 조약을 체결.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영국, 그죠? 1884년에 뭐 독일, 그죠? 1884년에 독일 또는 러시아, 1886년에 프랑스 이런 나라들과 서양 여러 나라와 조약을 체결한 것은 1880년대입니다. 알겠죠? 80년대. 80년대 들어와서 서양과 조약을 체결하고 우리는 근대화를 추진하더라. 알겠죠? 개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80년대에 와서 일이다. 개화가 추진됐지만 이 개화를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개화를 반대하는 세력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우리 올바름을 지키고 올바를 바를 정자야. 이건 지킬 위자입니다. 수위 할 때 위라고 그래요. 우리가 군대에서 보초 쓰는 사람을 위병 그래요. 위병소라고 하죠. 이 위자가 지킬 위자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위정, 올바른 것을 지키고, 그죠? 사악하고 나쁜 것을 배척하자라고 했을 때 위정척사라고 하는데, 이 위정척사 운동을 전개한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대개 유생들입니다. 유생. 아까 얘기한 최익현 같은 사람들이 아주 대표적인 위정척사 운동을 전개한 사람이죠. 최익현은 위정척사에서 머무르지 않고 아예 그냥 무기를 들고 이렇게 직접 나서서 의병까지 전개했던 사람이에요. 알겠어요? 이렇게 위정척사와 개화를 추진하는 세력이 서로 대립하고 갈등을 빚느라고 아주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그 사건 가운데 1882년에 임오굴란이 일어납니다. 임오굴란. 이 임오굴란은 그렇습니다. 개항을 한 이후에 이 민비 정부가 말이에요. 민비 정부가 어떻게 했어요? 근대화를 추진한답시고 이제 구식 군인들을 차별합니다. 신식 군대인 별기군들은 아주 대우를 잘해주고 구식 군인들은
우리 구식 군인들은 어때요? 예, 이 영에 있는 구식 군인들은 그냥 9개월 동안이나 얼굴 밀렸어. 그래가지고 이 구식 군인들이, 성남 구식 군인들이 결국은 민비 저 죽일 년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개차반이 하면서 민비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죠. 흥선 대원군을 앞세가지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그냥 민비는 변복을 하고 말이죠. 궁녀로 복장을 받고 있고, 예, 버선발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충주 어디 나루토를 지나서 도망가는데, 결국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모군란 때 민비가 완전히 쫓겨나는 듯 했었어요. 그러나 미안하지만 누가 개입했어요? 청나라한테 이제 도움을 청했죠, 민비가. 그래서 청나라 군대가 가가지고 결국은 대원군과 구식 군인들을 진압하고 결국 청나라 도움으로 다시 민비가 복귀하게 됐습니다. 알겠어요? 이모군란. 그 이모군란 이후에 계속 민씨정부잖아요. 민씨정부는 뭐야? 친청 4대적인 입장을 띠더라. 알겠어요? 친청 4대적인 민씨정부 때문에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나요 또? 그 다음에 이제 1884년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도 빨리 근대화를 추진해야 되는데 도무지 민비가 근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아. 청나라한테만 촐싹 기대가지고 도무지 근대화를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누가?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이런 사람들이 드디어 개혁의 칼을 처음으로 빼들었습니다. 이모군란은 구식군인들이, 알겠죠? 구식군인들이 일으킨, 그 개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으킨 그런 운동이었다면, 1884년에 갑신정변은 뭐냐? 갑신정변은 개화를 빨리 추진하려는, 누가요? 급진 개화파들이, 알겠어요? 급진 개화파들이, 신정치강령 14개조를 내세우고, 그죠? 근대화를 추진한 최초의 근대적 개혁운동이요. 성공해서 실패했습니다. 이거 봐봐요. 이모군란도 청나라 때문에 실패, 갑신정변도 청나라 때문에 실패. 그래 안 그래? 갑신정변 때 김옥균이는 일본 놈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그랬죠. 일본 놈들이 도와준다고 그랬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제 일본 놈들의 도움을 믿고 이렇게 그 우정국 낙성식을 계기로 해서 그 친청 4대주의자 민실파들을 제거했어요. 혁명이 성공했습니다. 3일 동안만. 그러나 3일 뒤에 어떻게 됐어요? 다시 청나라 군대가 급작이 되돌아오는 바람에 결국은 도와주겠다는 일본 놈들도 제대로 도와주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갑신정변이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여러분, 이 두 사건, 이모군란과 갑신정변 두 사건의 공통적 결과는 뭐냐? 청의 영향력이, 청의 세력이 강화되고요. 알겠어요? 일본은 뭐냐? 일본은 야 이제 틀렸어. 그동안에 우리가 개항은 우리 일본이 처음으로 개항을 하고 들어와서 조선에서 헤게모니를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쥐는 듯 했지만 이모군란, 갑신정변 두 차례의 사건 때문에 일본이 완전히 죽사발이 됐습니다. 완전히 그냥 꼬라지가 영 말이 아니게 됐어요. 그래서 일본은 뭐냐? 야, 정적으로 이제 글러먹었다. 또 뭐야? 군사적으로도 청한테 밀리게 됐다. 그러니 우리 일본은 차라리 돈이나 벌자. 조선을 상대로 해서 돈이나 벌자. 이렇게 경제적 침략에 박차를 가하게 되더라. 알겠죠? 다시 하겠어요. 다시 중요한 사건만 간추리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이 73년까지 건자에 앉았고 73년 이후에 민씨정부가 등장하자 이 민씨정부는 76년에 일본하고 조약을 체결했는데 일본하고 조약 체결한 이후에 서양 여러 나라들과도 조약이 체결되게 됐다. 알겠죠? 그러면서 근대화가 추진됐지만 이 과정에서, 이 근대화 추진 과정에서 결국 뭐가 일어났느냐? 개항을 반대하는 위정축사론자들의 그런 운동이 일어나더라. 알겠어요? 그래서 개화를 반대하는 세력과 개화를 빨리 추진하자는 급진 개화파의 세력이 이렇게 각각 이모군란, 갑신정변을 일으켰지만 결국은 이 두 사건에서 청나라의 세력이 강화되고, 그죠? 그래서 민씨 일파는 친청 4대적 입장을 띠게 되고, 알겠어요? 그래서 민씨 정부는 이렇게 보수화했다 또는 친청 4대주의화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일본은 뭐냐? 이제 두 사건 결과 일본은 조선에서 완전히 체면이 말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경제적 침략으로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이 정치 침략 대신에 경제 침략으로 방향 전환을 하는 순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피해를 본 사람들은 농민이 최대의 피해를 입게 됐다. 알겠죠? 농민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자, 일본의 경제 침략으로 최대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농민이다 이거야. 왜냐? 일본의 경제 침략이라는 게 이거 보세요. 앞으로 가볼게요. 제국주의 침략의 양상을 띠는 겁니다. 우리가 서양 제국주의 침략이란 상대 국가를 뭐예요? 그렇죠. 원료 공급지와 상품 시장으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저런 제국주의 흉내를 내서 우리 조선을
특히 우리 조선 농민을 착취 대상으로 삼은 거야. 그래서 일본 놈들이 처음에는 어때요? 쟤네 나라 물건이 없으니까 영국산 면제품을 홍콩이나 마카오 등지에서 싸게 사다가 우리 조선에 그냥 덤태기 씌워가지고 아주 비싸게 팔아먹고 그 중간에서 이득을 남겼잖아. 그래 안 그래? 이렇게 우리나라를 상품 시장으로 삼기 위한 상품 시장화와 또 어때요? 조선에서 쌀을 헐값으로 가져갑니다. 그 당시 일본은 70년대 80년대 말이죠. 1868년 메이주신 끝난 이후에 일본 놈들은 그냥 공업화에 산업화에 박차를 가하느라고 지네 나라는 농사가 잘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농사가 안 돼서 쌀이 부족한 일본은 쌀 부족 현상은 어때? 조선에서 쌀을 꺼내다가 메꾸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 농민들의 쌀을 그냥 마구마구 수탈해 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조선에서 쌀이라든지 콩이라든지 또는 뭐 그 소가죽이라든지 알겠어요? 이런 것들을 원료를 강탈해가는 그죠? 상품 시장화와 원료 공급지화 정책을 추진하는 그런 제국주의적 식민지적 경제 침탈에 앞장서게 되더라. 그래서 당연히 농민들이 최대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 알겠죠? 그 농민들이 드디어 1894년에 동학농민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동학농민운동. 이 동학농민운동을 계기로 해서 갑신정변 이후 청나라 군대하고 일본 군대가 조선에 동시에 주둔했다가 야, 안 되겠다. 청과 일본 군대가 조선에 함께 있으면 충돌할 우려가 있으니까 동시에 나가자라고 한 게 바로 무슨 조약이에요? 갑신정변 이후에 체결한 텐진 조약이죠. 텐진 조약에 근거해서 두 나라가 동시에 파견됐어요. 왜 동시에 파견됐느냐? 당시 이제 민씨가 이모군란 때 청나라가 구해줬잖아, 민비를. 갑신정변 때도 죽을 뻔했던 민씨 일파를 구해준 게 청나라죠. 그래서 또 동학농민운동이 또 일어나니까 이때 민씨 일파는 어때요? 또 청나라가 우리를 구해주겠지 해가지고 청을 불렀습니다. 민씨 정부가 청을 불러들였기 때문에 텐진 조약을 빌미로 해서 일본군도 동시에 따라 들어온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1894년 1월 달에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는데 1894년 5월 5일 날 청나라 군대가 먼저 들어왔어요. 그죠? 그 다음날 5월 6일 날 일본 군대가 인천항으로 들어오고 청나라는 아산만도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우리 조선에서 조선을 무대로 같은 해에 뭐예요? 청일 전쟁이 동시에 일어난다. 알겠죠?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합니다. 청일 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일본이 이제 우리 조선을 일본의 입맛에 맞게 알겠어요? 목 자르고 깃털 뽑고 닭을 우리가 먹으려면 요리를 해야 되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를 지네들 입맛에 맞게 요리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 요리 과정이 뭐였냐면 갑오개혁이었어요. 갑오개혁. 알겠어요? 그래서 갑오개혁, 청일전쟁, 동학농민운동이 같은 해 1894년부터 일어나가지고 1895년까지 일어납니다. 알겠죠? 이 갑오개혁이 추진되고 있었는데 갑오개혁은 이제 1차 개혁, 2차 개혁, 3차 개혁, 갑오개혁 3차 개혁이 바로 무슨 개혁이었어요? 을미개혁이죠. 을미개혁. 그래 안 그래? 을미개혁이 터지게 됐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갑오개혁은 을미개혁까지 특히 을미사변으로 명성황후가 시해당한 이후까지 이렇게 갑오개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된답니다. 잠깐만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는 이 대목에서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일본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그죠? 일본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맺은 조약이 뭐냐? 시모노세키 조약이 시모노세키 조약. 그래서 청나라를 누르고 일본이 전쟁에 승리함으로써 이제 조선에서 헤게모니는 누구한테 넘어가는 거야? 사실상 일본이 잡게 됩니다. 청나라가 이제 조선에서 더 이상 얼쩡거리지 못하게 됐어요. 완전히 청나라는 조선에서 아웃당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조선에서 일본이 조선을 독점하게 되고 그죠? 또 하나는 뭐냐? 또 하나는 배상금을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챙겨요. 그다음에 이제 요동반도와 그죠? 요동반도와 타이완을 일본이 먹었어요. 타이완을. 그런데 이렇게 동북아시아 정세가 청일 전쟁에서 일본의 승리로 끝남에 따라서 갑자기 일본 세력이 비대하게 되자 이 일본을 누르기 위해서 러시아가 주동이 돼서 누구를 끌어들였어요? 프랑스와 그죠? 독일을 끌어들였어요. 원래 이 세 놈들이 한 패입니다. 얘네들이 삼국이 간섭을 해왔죠. 그죠? 여러분 잠깐 주목해봐. 이건 말이야 여담인데요. 일본은 동북아에서 일본과 한 패거리를 이루고 있는 놈들이 바로 누구냐? 미국과 영국이에요. 미국, 영국, 일본이 같은 편이야.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항상 이 세 놈들이 함께 놀아. 언제부터?
이미 19세기부터 그 지랄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미국과 일본이 항상 같은 목소리를 내고 특히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거나 제스처를 취할 때는 항상 이놈들이 함께 움직이는, 알겠어요? 이렇게 묶여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십시오. 어쨌든 삼국 간섭으로 러시아, 프랑스, 독일 이 세 나라가 뭘 간섭했냐 하면, 야 일본아, 너네 너무 많이 처먹었어. 조선도 너네들이 다 먹게 생겼고 배상금 돈도 처먹었고 요동반도까지 먹었는데 요동반도는 배타네 라고 요동반도를 반환하도록, 알겠죠? 요동반도 반환 압력을 넣은 게 삼국 간섭이에요. 그래서 세 나라의 간섭에 대항할 힘이 없는 일본은 결국 뭐냐? 요동반도를 반환하게 됐습니다. 반환. 알겠죠? 반환. 그런데 문제는 뭐야? 요걸 보고 있던 민비가, 알겠어요? 민비가, 그죠? 1895년에 민비가 친러 내각을 만든 거야. 알겠죠? 민씨 정부가 갑자기 친러 입장을 띠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자. 이거 안 되겠다. 민비가 말이야 우리를 배신하고 러시아한테 넘어가 버려 하면서 일본이 그렇지 않아도 눈에 까신 민비를 살해했어. 이게 바로 뭐야? 을미사변이야. 이 관계. 다시 하겠어요. 지금 이게 1894년부터 1895년 한 해에 동학농민운동, 청일전쟁, 갑오개혁, 을미개혁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는데 그 사이에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국제관계가 청일전쟁에서 일본의 승리로 끝남으로써 결국은 일본 승리 결과 요동반도 타이난을 일본이 먹게 되고 그 결과 삼국 간섭이 들어오게 됨으로써 러시아의 세력이 커지게 됐다. 이 러시아의 세력이 팽창하는 것을 보고 눈치만 보고 있던, 그죠? 그동안 청나라에 기대했던 민비로서는 갑자기 일본한테 붙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런데 일본보다 더 센 놈이 나타났어. 누구예요? 러시아. 러시아 한마디 꼼짝없이 일본이 빼앗았던 요동반도를 청한테 돌려주잖아. 이걸 보고는 에이씨양 붙을 김에 차라리 더 센 놈한테 붙자 해가지고 일본이 러시아한테 붙어버린 겁니다. 이걸 보고 일본이 그냥 다 차려놓은 밥상을 러시아한테 뺏기게 생겼으니 화가 안 나겠어요. 그래서 애꿎은 명성황후한테 화풀이라는 셈이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1895년 을미사변이 자행되고 을미사변 이후에 일본은 갑오개혁 때 우리를 일본에 걸맞게 일본의 침략에 맞게 요리하던 것을 마저 요리한 게 바로 뭐냐? 을미개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오개혁과 을미개혁이 1894년부터 5년까지 한 해 동안에 여러 가지 근대적인 개혁이 사실은 타율적인 일본의 압력에 의해서 많이 추진돼. 물론 이제 자율적인 면도 있지만 타율적으로 추진된 면도 있다 이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무슨 일을 당했느냐? 이거 보세요. 삼국간섭 이후에 을미사변 이후 1896년 우리의 고종임금이 벌벌벌 떱니다. 이거 봐봐. 여러분 보세요. 역사 현장에서 말이에요. 이름을 올리지 못한 고종이야. 그래 안 그래? 사실 왕이 된 게 언제예요? 이미 1863년에 왕이 됐는데 12살에 왕이 됐지만 10년 뒤에 22살에 자기 아버지 몰아내고 자기 그 부인이 권력을 잡았지만 이때도 고종은 임금이지만 임금이 소리를 못 내니까 우리가 역사에서 기록하기를 고종정부 하지 않고 뭐라고? 민씨정부 이렇게 하잖아. 그래 안 그래? 계속 뒷전에 밀려 있었습니다. 결국은 뭐냐? 어려서 12살부터 22살까지는 아버지의 품 안에 있었고 22살 이후로는 뭐예요? 결국은 명성황후, 그죠? 명성황후 민비의 치마폭에 가려 있었던 고종이야. 그러니 갑자기 둘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그래 안 그래? 얼마나 두려움에 떨겠습니까? 보호해줄 보호자들이 없어져 버렸으니. 그래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었다고 그래요. 알겠죠? 밥을 못 먹고요. 독약 탔을까봐 겨우 계란이나, 알겠죠? 아니면 통조림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이나 이런 놈들이 가져다 통조림 안 씹어 먹을 수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겨우 그거 먹고 또 고종임금이 특히 좋아했던 음식이 또 커피라고 그러죠. 커피. 알겠어요? 이렇게 이제 고종임금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엄상궁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여자 상궁이 임금의 모든 그런 그 근거리에서 임금의 그런 그 생활을 챙기는 궁녀죠. 이 상궁이 그 임금하고 굉장히 친했어요. 그래가지고 임금의 그런 가련한 모습을 보고는 임금을 꼬셔가지고 그 러시아 공사로 가자고 했습니다. 사실은 러시아 놈들이 엄상궁을 구워 삶은 거야. 그래가지고 러시아 말을 듣고 결국은 임금이 어때요? 그 당시 정동에 있었던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습니다. 임금이 러시아를 그 당시 한자로 아라사라고 불렀거든. 임금이 아라사 공사관으로 피난 갔습니다. 피신해 갔습니다. 이것을 파천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아라사 공사관으로 아관이라고 그래. 그래서 임금이 도망간 걸 뭐라고요? 아관 파천했다고 그래. 1896년 드디어 아관 파천을 단행했다. 여러분 봐봐요.
한 나라의 군왕이 지 나라의 궁궐에 무서워서 못 있어. 알겠어요? 일본 놈들 무서워서. 그래서 어때? 차라리 러시아 공상 안에 들어가 있으면 러시아 수병들이 공상을 에워싸고 있으니까 그나마 우리를 좀 임금을 돌봐줄 수 있을 것이다. 보호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고 제 나라 궁궐을 버리고 다른 나라 공상안 안에 숨었던 이런 아주 비겁한 아주 창피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아간 파천이 단행되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제일 좋아할 나라는 누굴까? 러시아겠죠. 당연히. 이게 그냥 호박이 넝쿨째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한 나라의 군주 주권 국가에 군주가 자기 공사안에 피신으로 왔으니 이제 이 나라는 거의 지가 다 요리하는 거나 마찬가지. 알겠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완전히 고정임금을 쥐락펴락 다 해먹어요. 알겠죠? 고정임금을 꼬시기도 하고 때로는 협박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울릉도 산림체벌권, 압록강 산림체벌권, 두만강 산림체벌권, 뭐 금강 채굴권. 알겠어요? 예, 여러 가지 그냥 우리나라 중요한 것들 다 그냥 노른자에만 다 빼먹는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미 개항 때부터 일본한테 강화도약을 체결할 때부터 어때요? 예, 강화도약을 체결할 때부터 우리의 주권을 많이 뺏겼습니다. 특히 1882년 미국과 조약을 체결할 때는 최혜국 대우라고 그래서 우리의 조약 가운데 우리가 어떤 다른 제3국가 조약을 체결할 때 그 나라한테 준 특혜 가운데 제일 좋은 특혜는 자동적으로 미국한테 주도록 한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최혜국 대우라고 그랬죠. 특혜 가운데 베스트 특혜는 무조건 너네한테 주마 이런 거야.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러시아한테 금강 채굴권을 줬다. 그럼 미국도 운산 금강 채굴권 하나 줘야 돼. 알겠어요? 우리가 한너은행 그 은행을 만들 권리를 러시아한테 줬다. 그럼 미국한테도 뭔가 회사를 만들 권리 하나 줘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 자 생각해 보세요. 최혜국 대우를 받은 나라가 어디 미국뿐입니까? 그 당시에 거의 모든 나라들이 똑같은 불평등 조약인 최혜국 대우를 다 가졌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뿐만 아니라 특히 일본, 독일, 또 영국, 미국 이런 놈들한테 프랑스 놈들 이런 놈들한테 우리의 모든 이권이 강탈당하게 되더라. 알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열강의 이권 침탈이 심화되게 됐다라고 얘기해요. 관계. 알겠죠? 아간 파천이라는 그런 배경 하에서 백그라운드 하에서 임금이 러시아 공상 안에 피난가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 하에서 주권이 거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놈저놈 열강놈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사회 간접 자본을 마구마구 빼앗아가더라. 특히 이권 침탈에서 가장 많은 이권을 가져간 게 러시아겠죠. 특히 이제 광산 채굴권을 많이 가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특징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이 일본 같은 나라들은 주로 철도 부설권입니다. 우리나라 거의 모든 철도는 일본이 다 놨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 경인선 또 경의선 그죠? 또 경부선, 경원선 전부 다 일본에 의해서 철도가 부설됐는데 일본은 이렇게 철도 부설에 집착한 이유가 바로 뭐겠어요? 대륙 침략을 위한. 그래서 일본은 군대와 일본은 물자를 대륙으로 빨리 수송하기 위한 수송시설, 수송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알겠죠? 그런 목적에서 철도는 대개 일본 놈들이 가져갔다. 전기와 관련된 것은 대개 미국 사람이 났습니다. 그 당시 이제 미국 사람 콜브란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그 대한제국 황실하고 돈을 합자해가지고 한성 전기회사라는 그러니까 요즘 한성이 서울이잖아요. 서울 전기회사, 한성 전기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차도 가져오고 전화도 놓고 전등불도 놓고 알겠죠? 이런 일들을 주로 미국하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열강의 이권 침탈이 격화되자 이 열강의 이권 침탈을 저지하기 위해서 드디어 이제 누가 나섰어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나라 중요한 노른자이가 되는 SOC, 사회 간접 자본들이 저렇게 전부 다 열강한테 다 뺏기고 있는데 도대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군주는 그걸 지키려고 하기는커녕 너도 못 받았냐? 너도 하나 줄게. 너도 섭섭하겠구나. 너도 하나 가져가라. 아이고 너는 그것도 못 받았니? 하면서 하나 주고 있단 말이야. 정부 대신 놈들도 알겠어요? 내각 대신 놈들이 앞다투어서 자기와 외국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자기 이득을 챙기려고 우리나라의 국민의 재산인 이런 사회 간접 자본을 하나씩 넘겨주고 있는 거야. 이 꼴을 보고 있던 국민들이 드디어 뭐 했어요? 안 되겠다. 우리가 우리의 재산을 직접 지키는 수밖에 없다. 이 땅과 이 강토는 결국 국민의 것인데 임금의 것이 아닐진데 알겠죠? 또는 정부 대신 관료들의 것이 아닐진데 어찌 저자들이 지 마음대로 우리나라의 산림과 우리나라의 나무와 알겠어요? 우리나라 철도와 우리나라 금광과 이런 것들 다 팔아먹는단 말이냐? 알겠죠? 이제 비로소 머릿속에 뭐가 생긴 거야?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다. 이거 우리가 다른 말로 해보자. 고상한 말로. 이 나라의 주권은 국민한테 있다라는 국민 주권 국가의 인식이 싹 튼 거야. 알겠어요? 그 인식을 싹을 트게 만든 게 바로 뭐냐? 독립협회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이때 이제 독립협회가 만들어졌습니다. 1896년이죠.
1896년 갑신정변 이후에 미국으로 망명가 있던 서재필이 컴백해 왔어요. 그래서 서재필이 먼저 뭘 만들었냐면 1896년 4월 달에 독립신문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그런 걸 알린 거야. 이 나라의 주인이 바로 우리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주인 행세를 못하고 이렇게 임금이 저 모양으로 저렇게 있습니까? 정부 대신들은 뭐란 말입니까? 모든 이권을 다 주다니 하면서 말이야. 국민들을 계몽시키고, 국민들을 각성시키고, 근대 학문을 심어주고, 근대 의식을 심어주고, 애국의식을 고양하고 이런 일들을 독립신문으로 했어요. 그 독립신문을 뭘로 만들어? 한글로 만들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어때? 외국인들한테 우리 억울한 사정을 알리기 위해서 독립신문을 영어로 만들어서 뿌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독립신문은 한글로도 나오고 영어로도 나오고 이렇게 한 거야. 알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독립신문이 먼저 만들어지고 여기에 공감한 많은 애국지사들이 또는 지식인들이 힘을 모아서 만든 게 바로 독립협회죠.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이 독립협회는 뭐냐? 당시 정부 대신 관료와 그죠? 애국지사들과 또는 개화를 주장했던 사람들과 이렇게 학생과 이렇게 지식인들뿐만 아니라 서울 시내 상인이라든지 시민들도 많이 참여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민중이 그죠? 민중이 우리 정치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민중이 정치에 참여하게 됐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기한 나중에는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자, 외국어 하원을 모방해서 우리도 의회를 만들자, 중천 관제를 의회로 만들자, 이런 주장까지 나올 만큼, 알겠어요? 이런 대의제 정치까지 나올 만큼 이렇게 입헌 민주주의나 그죠? 이런 그 대의제 정치나 이런 것들이 주장될 만큼 민중이 정치의 주인공으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었다. 언제? 아간파천 이후에 열강의 이권 침탈이 고조되고 열강의 이권 침탈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독립협회가 만들어지고 이 독립협회야말로 뭐 했느냐? 드디어 애국 계몽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아시겠죠? 자, 결국은 임금이 지금 1896년 러시아에 가 있습니다. 러시아 공사관에 가 있어요. 이 임금이 1897년에 결국 이런 민중들의 압력에 못 이겨서 컴백해 돌아옵니다. 알겠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 대한제국이라고 그래. 대한제국. 1897년에 다시 경궁으로 돌아와서 대한제국이라고 나라 이름을 제국으로 바꾸고 자기 스스로를 황제를 자칭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때 뭐예요? 연호를 광무라고 광무. 그죠? 광무라는 연호를 사용하고 여러 가지 개혁 조처를 단행했어요. 그래서 1897년 이후 그죠? 광무 개혁과 대한제국의 시대가 열리더라. 알겠죠? 자,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래? 자기 스스로를 황제라고 칭하고 광무라고는 연호를 사용했다라고 해서 칭제 건원이라고 해요. 알겠죠? 칭제 건원 이렇게 칭제 건원을 했는데 그런데 이 대한제국의 광무개혁의 내용은 우리가 둘로 나눠야 돼. 정치적으로는 오히려 보수적이에요. 보수 반동적인 그런 입장을 띱니다. 왜냐하면 이 민중들의 개혁 요구가 고종 임금의 귀에는 너무나 급진적으로 들려서 저것들이 저러다가 말이야 황제인 나를 잘라버리고 미국처럼 대통령을 뽑으려고 한 게 아니야? 이렇게 사실은 그 당시에 고종 임금한테만 모함을 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당신들이 지금 독립협회 의견을 요구 조건을 하나씩 들어주다 보면 나중에는 저들한테 결국은 끝내 굴보게 되고 프랑스에서도 루이 16세가 민중들 손에 목이 잘렸는데 그 꼴 나고 싶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알겠어요? 이 황제를 부추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저들 말을 계속 듣다가는 내가 나중에 잘릴 위험도 있어 해가지고 오히려 정적으로는 독립협회를 탄압합니다. 그래서 독립협회가 황국협회한테 당하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오히려 보수적인 반동적인 그런 광무개혁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광무개혁에서 눈여겨봐야 될 점은 경제적인 개혁입니다. 특히 경제적으로는 뭐냐? 근대적인 토지제도의 개혁을 위해서 당시 뭘 발급했느냐? 지계를 발급해. 이거 일종의 뭐랄까 요즘 말로 하면 부동산 등기라고 볼 수, 토지 등기라고 볼 수 있죠. 국가가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야. 알겠어요? 국가의 공권력이 개인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다시 말하면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 제도를 인정해 준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지계를 발급해 준 것을 보면은 경제적으로는 진일보한 근대적인 제도가 있었지만은 정치적으로는 보수 반동적인 것들이 많았다. 알겠죠? 이렇게 대한제국과 광무개혁을 정리하고 이제 그 다음은 뭐냐? 그 다음은 이제 이거 보세요. 여러분 잠깐 더 거시적으로 크게 봅시다. 이거 봐봐요. 자, 맨 처음에 개항을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이 주도권을 쥐었습니다. 개항 당시에 일본이 먼저 치고 들어왔으니까. 그죠? 그런데 이모군란 갑시정변 이 두 사건으로 주도권이 일본에서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청한테 넘어갔더랬죠. 그래 안 그래? 일본과 청의 각축전에서 결국은 청나라가 아웃되고 일본이 최종적인 승리를 본 것은 언제요? 1894년. 그죠? 청일전쟁으로 일본이 이제 조선을 다 먹는 듯 했어요. 근데 미안하지만 누가 개입했다고? 러시아가 1895년 삼국간섭으로 러시아가 또 아간파천으로 러시아가 조선에서 우위를 차지하더라. 이렇게 일본이 또 러시아가 다시 일본이 또 러시아가 이렇게 엎치락뒤치락을 하는 이 사이에 이 마지막 승부에서 누가 이겼느냐? 1904년부터 1905년 사이에 무슨 전쟁이 터졌어요? 러일 전쟁이 터지게 되고 이 러일 전쟁에서 누가 승리했습니까?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알겠죠? 일본이 승리하고 드디어 1905년 일본 놈들은 우리랑 뭘 체결했어요? 을사조약을 체결해서 사실상 우리의 주권을 강탈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때 우리의 외교권을 우리가 박탈당하고 이제 우리는 외교적으로 대외적으로 주권이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됐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1910년 우리는 완전히 우리의 국권을 일본 놈들한테 강탈당하고 이건 뭐냐? 우리가 일본한테 완전히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겠죠? 맨 처음에 1905년에 외교권 박탈, 1907년에 정미칠조약으로 행정권 박탈, 그죠? 또 1909년에 기후각서를 통해서 사법권 박탈, 그리고 1910년 경찰제 도입으로 경찰권 박탈, 이미 1907년에 군대 예산으로 군사권 박탈, 이렇게 알겠어요? 외교권, 군사권, 행정권, 사법권, 경찰권 이렇게 야금야금 우리 조선의 대한제국의 권리를 강탈해 가더니 드디어 1910년 완전히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19세기 세도정치로부터 우리가 일제 식민지로 전락하는 그런 과정을 한 칼에 다 했습니다. 알겠죠? 한 번도 쉬지 않고 그냥 한 번에 쫙 끝냈어요, 여러분. 알겠죠? 여러분들도 이 줄거리를 잘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줄거리만 있으면 거기다가 이야기를 붙이고 살을 붙이고 하는 것들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혼자 충분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시간에는 일제시대 이전까지 해놓고 다음 시간에는 일제시대로 어떻게 들어가는 과정, 알겠어요? 하나하나 우리 국권을 빼앗기는 과정, 그 다음에 일제시대를 세 시기로 나눌 수 있죠? 1기, 2기, 3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적으로 일본 놈들한테 얼마나 핍박을 당했는지 또 그 핍박을 견디기 위해서 또 어떻게 저항을 했는지 경제적, 사회적으로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보다도 조직적으로 일제시대를 또 다음 시간에 보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해방 이후에 오늘까지 역사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근현대사를 끝마칠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속도감 있게 따라오시고 좀 부족하다 싶으면 책을 오늘 나간 범위가 오늘 나간 게 어디까지냐면은 한참 많이 나갔죠? (136쪽까지) 나갔어요. 136쪽이 아니라 135쪽까지 나갔습니다. 135쪽까지. 그래서 113쪽부터 135쪽까지 나갔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씩 쫙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일제시대를 또 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